배럴당 $20 정도는 마지노선 좀 더 하락하면 다시 20 정도에 복귀하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유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지. 예, 일단 그 수급 면에서 균형이 깨졌죠.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감산 규모가 5월, 6월까지 970만 배럴 1. 1000만 배럴이 안 되게. 네. 그래서 근데 이번 코로나 쇼크로 국제유가의 수요가 하루에 한 3천만 배럴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계 경제가 셧다운돼서 지금 모든 원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좀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 일단 선물이 달마다 21일이 이제 또 선물 만기일인데 투자자들이 5월물을 팔고 6월물을 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선물 시장은 주식 선물과 조금 달라서요. 5월 선물을 팔면 바로 그냥 그 현물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선물을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에서 이제 원유 선물을 사기보다는 6월 선물을 사는 롤오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가가 폭락한 것 같고요. 브렌트 유가 배럴당 $25에 거래되는 걸로 봐서는 WTI 기준으로 바로 한 20불 정도 초반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조금 계속 약하기 때문에 15불에서 20불 사이 정도의 약보 합세가 조금 진행될 거는 같습니다. 유가 쇼크발 증시 변동성이 얼마나 클 것인가도 사실 관심인데 다우지수가 2.4% 하락한 걸로 일단 마감을 했어요. 얼마나 좀 영향을 줄까요? 예, 유가랑 주가 서로 관련이 높죠. 근데 둘 다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유가는 조금 수급이라는 독특한 또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와 주가의 그 연결고리에서는 사실은 신용시장이 있거든요. 미국 에너지 회사들의 상당 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은 CLO인 생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요즘에 문제가 되는 신용시장,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 투기등급 쪽에서의 어떤 그 교란 현상, 경색 현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유가의 변동성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유가는 조금 수급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CLO 부분에서의 그 약한 연결고리가 이번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건가요? 예, CLO도 부채담보부증권인데 은행들이 이제 투기등급 기업들한테 대출을 하고 이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구주와 증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이제 각 기관들한테 셀다운한 이제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투기등급 회사의 CLO일 기업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위기가 있었을 때 유가가 고유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위기 때는 이 유가가 $20대 초반대를 머물고 있는데 이게 더 안 좋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네, 금융위기 때는 사실 배럴당 140불까지 가면서 원유 투기가 조금 붙었고 그 후유증으로 물론 원유가 폭락했습니다만은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원유의 레벨 자체는 낮은 상태고요. 산업 구조도 많이 이제 고도화되고 또 4차 산업도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가 조금 줄어서 원유의 집약도가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회사채 시장, 본드 시장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고 또 대출도 많이 땡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이런 빚을 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게 유가 폭락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조금 더 금융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유가가 낮으니까 수출 기업에는 원가가 절감되고 항공사들도 어려운데 싸게 원유를 살 수 있으니까 도움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오히려 높았을 때 오히려 경제는 더 반등에 더 잘 진입하고 항공사도 더 잘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가 좋을 때 유가가 좋고 그럴 때 유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좋고 세계 경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불황기가 오면 유가가 좀 떨어져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또 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저유가라는 것은 저혈압이고요. 전 세계 수요가 그만큼 다운돼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셧다운돼서 일시 멈춰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저유가의 몸부림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유가 그리고 신용경색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불황 그리고 자산시장의 어떠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죠. 이 저유가가 신국의 환율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예, 뭐 저유가 자체가 일단 산유국 쪽에 상당히 뭐 어려움을 주고요.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재정 균형 유가라고 그래서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는 정도의 유가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유가에서는 재정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라는 것은 결국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서 달러 수급이 이제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미 국가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뭐 여러 산유국이라든지 나이지리아나 알제리, 뭐 남미 쪽에 뭐 이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라질도 사실은 큰 산유국이거든요. 멕시코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조금 달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저유가 때문이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신흥국에 조금 달러 구하기가 만만치 않고 특히 산유국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머징 쪽의 신흥국 쪽의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달러의 강보 압수의 기조 속에 반대쪽에 있는 신흥국이 환율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특히 기업 부채가 많거나 국가 부채가 높은 그런 산유국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강하면서 CDS가 올라가고 또 달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조금 도미노식 그러한 그 위험이 전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도미노식이라는 게 신흥국의 디폴트가 도미노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신흥국의 어떤 디폴트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그 경제도 어려워지고 환율도 올라가고 또 그런 신흥국의 어떠한 그 몸살이 또 선진국으로 선진국도 이제 수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기도 조금 위협하고 그래서 신흥국과 선진국이 서로 수요자, 생산자, 서플라이 체인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도 이제 증권시장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남미나 이제 뭐 중동 국가 쪽에서의 어떤 디폴트 위험 이런 신호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래도 뭐 신용등급이 뭐 지금 일본보다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 불황형 흑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경상수지가 경기 침체기에 급속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도 많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세션 초기에 한국 주식을 좀 팔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주식 자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자본 개정 쪽에서도 급격한 이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거든요. 그래서 한국 원 달러가 갑자기 또 급등한다든지 뭐 달러가 뭐 초강세로 가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한국까지 전염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외환 쪽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 유가가 사실은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원유 ETF를 이제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주식처럼 다시 이제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 예상을 했던 건데 좀처럼 반등 기미가 또 보이지 않거든요. 좀 이 바닥 시그널은 어떻게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원유도 사실 전혀 원유 없는 세상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하한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원유 전문가들이 뭐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브렌트 기준으로는 25불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WTI가 조금 더 약한 이유는 이제 원유 저장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선물 시장의 크기, 롤오버의 규모 이런 거에서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배럴당 20달러 정도는 그래도 조금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하락하면 다시 20불 정도에 복귀하려고 하는 힘이 있을 여기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0달러선은 서부 텍사스유 네, 기준인가요? 네.
지금 한 2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11달러고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네. 37달러입니다. 예, 어제 그 원유 ETF에 현재 이제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계속 적립식으로 좀 넣어줘야 될까요? 원유는 조금 크게 상승 추세를 갖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선을 조금 잡고 좀 보수적으로 잡은다면 아까 배럴당 20불이 아니라 뭐 한 15달러 정도로 봐야 될 거고,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면 한 20달러 정도. 그래서 한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를 기준선으로 잡고 거기서 수급과 정책과 오펙 회의라든지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플레이지 수급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서 수요가 개선돼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적 매매의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상승에 거는 원유 선물 ETF랑 오히려 하락에 거는 인버스 ETF를 동시에 사는 게 현명한 투자인가요? 뭐 작은 규모가 많으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헤지 펀드에서도 그렇게 플레이는 잘 안 합니다. 네, 네. 그럼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네, 이제 네, 건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더 클 걸로 보시는 거세요? 예, 살짝 약보합의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버스 쪽에서의 약간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올라가면 또 하락의 어떤 그 압력을 받을 것 같고,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면 그래도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상승 압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